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이제 20회 대비 기출분석 문제집 실천 기술론 과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분석 문제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의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집입니다.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힘들 좀 키우셔야 되고요. 내 기본서 개념 정리랑 잘 했는데도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낯선데 이거 왜 낯설까?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힘들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2교시의 이제 실천 기술론은 어떤 과목인지 한번 학습 목표로 보는 기출 포인트로 좀 잡아볼게요. 실천 기술론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정신분석 모델, 심리사회, 인지행동, 과제중심, 역량경화, 위기개발 등 다양한 실천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델들에 대해서는 주요 개념, 주요 과정, 기법들을 기술론에서 중요한 건 실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의 차이에 있어서 기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때요? 이 상황,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말 그대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복잡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나 어려운 클라이언트 등 개인에 대한 실천뿐만 아니라 가족 실천, 가족 대상, 집단 실천 등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지식들을 함양하여 사례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기술론에서는 말 그대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대상으로 일할 때, 그 다음에 집단 대상으로 일할 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상대적으로 가족 대상으로 일할 때 어떤 중요한 그 기술과 연결돼서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들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5년간 탑5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실천기술론 전체 챕터 중에 최근 5년간 아주 자주 등장한 챕터가 어디냐라는 건데요. 아까 1위는 9장의 가족대상 실천기법이에요. 여기가 바로 가족치료 이론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내용들을 이렇게 탁탁 그 핵심 정리들을 하고 그래서 기술론 안에 한 챕터로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실제 여기 공부는 가족치료라는 과목으로 하나 뺄 만큼의 공부예요. 그리고 또 가족치료론 뭐 이렇게 볼 만큼의 그러고 또 더 깊이 들어간다면 뭐 그 무수한 보웬, 미누친, 사티어, 뭐 헤일리, 김인수 이런 게 중에 보웬의 가족치료 하나만이라도 또 더 깊이 들어간다면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문제 낼 게 무궁무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가족 대상의 실천 기법으로 가족치료 이론을 공부한다면 가족치료라는 부분 내용이 문제를 낼 내용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22문제, 평균 문제 수가 한 회당 한 4.4니까 4문제 혹은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평균 난이도는 상이에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각각의 모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 간의 비교도 중요하고 또 각각의 모델의 비교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 모델은 문제를 어떻게 봤나 뿐만 아니라 여러 기법들을 섞어놓고 어떤 모델의 어떤 기법인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공부의 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탑 2위를 차지한 것은 집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집단 대상 실천 기법이에요. 최근 5년간 17문제고요. 평균 3.4문제 한 4문제는 나온다고 보시고요. 여기도 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집단 대상으로 우리가 집단이 뭐냐부터 집단 역동이 뭐냐, 집단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오고요. 유난히 집단을 분류하는 것들은 꾸준히 문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집단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집단 발달 단계예요. 그러니까 9장이 1위가 된 거는 가족이 하나의 챕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한 챕터가 있고 가족 사정 방법으로 한 챕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대상 실천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들만 나온 9장이 랭킹 1위라는 거고 여기 랭킹 2위는 집단 같은 경우엔 집단 대상 실천 기법도 기출이 높았지만 또 한 챕터인 집단의 발달 단계도 높았어요.
높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집단 발달 단계 출제 문항수 14문제이고요. 평균은 2.8문제. 여기도 상이에요. 왜냐하면 집단 발달 단계가 집단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종결 평가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주요 과업들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는 다 상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천기술론에서는 여러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죠. 정신역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역량강화 모델, 위기개입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출이 꾸준히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 최근 5년간 12문제이고요. 평균 문항수 2.4, 그리고 평균 난이도 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낼 때 보면은 뭐 백이나 앨리스의 인지행동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 이론이 되고 있는 이 기본 이론적 그 바탕이 되는 뭐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때로 조금 심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인행사 지식도 좀 가져오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아주 베이직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직의 하나의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지식, 기술, 가치와 윤리,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지식, 그 다음에 기술, 또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반으로서의 과학성, 예술성,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 10문제, 평균 2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상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른 과목들도 이런 탑 5를 봤는데요. 실천기술론 같은 경우에는 탑 5 자체를 다 그 평균 난이도를 보면 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조금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1장을 같이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장인데요. 1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자, 최근 5년간의 기출 결과를 보면은요, 16회 때, 18회 때 4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꽤 제법 많이 나온 거죠. 물론 15, 17회는 아예 안 나온 챕터이기도 해요. 근데 19회 때는 2문제.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요? 요것들의 이제 뭐 파동이 조금 높기는 한데요. 그런데 낸다면 4문제까지 낼 수 있구나. 이거 좀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평균 정답률 최저가 6%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1장에서 어렵게 낸다면 되게 어렵게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난이도 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20회 합격 공략 한번 볼까요? 1장에 대한 합격 공략입니다. 대부분 실천론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다. 다양한 계획 기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실천론을 위한 가치, 지식,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 전반적인 과정 등을 복습해 두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말 안에는 가치, 지식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 가치, 지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웠던 면접 기술이나 또 개입의 기술들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문제 하나에 또 확 물어보기도 해서 실천론 쪽에 개입의 기술, 개인에 대해서 개입하는 여러 기술들, 또 그다음에 실천론에서 뭐 면접 기술 이런 것들이 엮어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대표 문제로 1번 문제 19회 때 거 볼게요.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실천 기술은 뭐냐 그랬어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대화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말을 하자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술을 썼나 이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5가지 선택지 한번 볼까요? 명료화, 초점화, 재명명, 재보증, 해석. 적어도 이 문제 풀려면 우리 요것들의 각각의 개념은 조금 갖고 가야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클라이언트,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나쁜 엄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사가 당신의 선생님의,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에게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뜻이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했는데요. 자, 정답은 3번 재명명이에요. 왜냐하면요.
일단 이 클라이언트는 되게 자기의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낯선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건 부정적인 말 속에 뭐죠? 성장하고 싶고 성장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걸 사회복지사가 잘 포착했어요. 당신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예쁘게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힘든 얘기했죠. 자기 노출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나 힘들지만 당신하고의 관계를 믿고 내가 이렇게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난 나쁜 엄마다라고 얘기했지만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뜻. 당신은 부정적으로 말했죠. 근데 이 사회복지사는 그 안에 성장하고 싶고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긍정적인 내용을 포착을 해서 잡아줬어요. 바로 뭐 한 거죠? 재명명, 재정의 해준 거죠. 그래서 재명명, 재정의는 뭐예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즉 부정적인 말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속에 숨어있는 성장 동기, 이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재명명 혹은 재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되려면 사회복지사가 조금 강점 관점을 갖고 있을 때 보여줘요. 내가 좀 강점 관점이 있어야 부정적인 말 속에서도 성장의 동기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 같이 풀어봤고요. 예, 명료화하는 건 뭐죠? 장황하고 막 한말도 하고 또 모호하게 말할 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초점화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중에 가장 힘든 것 2가지만 골라볼까요? 또 혹은 얘기가 막 엉뚱한 데로 넘어갈 때 우리 다시 원래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뭐 이런 거고요. 재보증은 이제 지지하기의 한 방법이죠. 자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자신감 없어 할 때. 신뢰를 보여주면서 하는 거고요. 해석하기는 어때요? 클라이언트에 대해 어떤 가설을 세우고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서 어때요? 검증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봤고요. 최근 기출 유형을 좀 볼게요. 실천론에서 학습했던 실천론, 다양한 면접 기술, 개입 기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실천론에서 얘기한 면접의 여러 방법들, 뭐 질문하기, 초점화하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랑 그 다음에 개입 단계에서 개인의 정서를 위한 개입 방법, 인지를 위한 개입 방법, 행동화 기술 뭐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1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술론이라는 특성상 단순히 각 개입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접목해보는 문제들도 나온다. 그래서 1장의 문제들로는 학생들에 따라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교시 실천론, 기술론을 조금 이렇게 둘 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술론이지만 실천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은 좀 가져오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또 이제 같이 1장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8회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금 내담자도 아마 가정폭력 피해 대상인 것 같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역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되게 이제 힘들고 또 구태여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자기 노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걸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역전의를 활용하기 위해.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세 번째, 자신과 비슷한 경험인지 알아보기 위해.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기 합리화를 돕기 위해.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 맞는 것. 역전의를 활용하기 위해는 아닌 거죠. 우리가 역전의는 배웠지만 할 수 있다면 최소화해야 돼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역전의는 최소화하는 거지 우리가 역전의를 마구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답인 이유가 내가 힘들고 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이긴 한데 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나 또 너무나 강하게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럴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한다는 건 클라이언트에게 이 관계는 안전하다. 당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결국은 뭐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이 관계는 안전하다. 당신의 그런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뭐 할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어마어마하고 막 뭘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노출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좀 더 추가하면 자기 노출은 사회복지사가 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이게 중요해요. 적절한 수준.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또 절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좀 부끄러웠거나 혹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힘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노출 혹은 자기 개방은 항상 적절한이에요. 이 적절한의 의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내 자기 노출을 한번 도구로 사용해 보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어마어마하게 그 피해를 내가 극복한 위대한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아닌 이유 볼까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클라이언트를 내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기 합리화를 돕기 위해. 이것도 아니죠. 폭력과 관련된 것들은 뭐 합리화가 될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5번,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 없나 보자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자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노출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힘들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다른 거하고 달리 되게 힘든 경우예요. 뭐 예컨대 뭐 저도 애 키우면서 큰 소리 많이 내요 정도의 자기 노출이 아니라 나도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훨씬 힘든 얘기거든요. 자,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례를 읽고 개입 방법 여기 보면은 가족옹호, 가족 재구성, 재정이야기, 탈삼각하기법, 균형 깨트리기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요것들을 이제 요 단어들의 뜻을 좀 아시면서 지금 여기서 한 게 뭔지 이것들을 좀 볼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영미 씨의 전 남편은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네요. 전 남편은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며. 그러니까 양육비니까 아직 딸이 미성년인 거죠.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영미 씨가 딸을 키우고 있고 남편은 양육비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건을 달고 있어요.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며 딸의 휴대폰 번호도 못 바꾸게 하였다. 영미 씨는 아버지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통으로 호소하는 딸에게 전화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였다. 왜냐면 양육비를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언어폭력이 있어도 딸은 계속 또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전에도 고통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떤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한 사정평가 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양육비는 받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화를 바꾸지도 번호를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아버지 언어폭력을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전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폭력을 사실상 지속시킨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지금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폭력은 계속 전화로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가 건 조건 때문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판단하여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정답은 지금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족옹호, 가족재구성, 재정의, 탈삼각화, 균형 깨트리기인데요. 가족옹호가 답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조금 잠깐 얘기할게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는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건을 걸고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어적 폭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당신 아버지가 조건을 걸고 전화 받아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당신은 미성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여성 그리고 미성년의 그 아이를 위해서 얘가 미성년의 시기까지는 양육비를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제도가 이것을 제도적 장치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그다음에 이행 확보를 제도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제도적 장치로 제재를 가하게끔. 그래서 이 지금 영미 씨와 딸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바로 제도라는 제3자가 이것들을 이 남편에게 요구하고 하도록 수행하도록 하고 그러고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조건 단 거가 전화를 못 바꾸도록 했는데 차단하도록 하였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에서 사회복지사가 한 일은 가족을 옹호한 일이죠. 바로 이 영미 씨와 그 딸을 대신해서 이들을 대변을 했는데 관련 제도를 확실히 알아보고 그 제도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혼을 한 그 남편과 직접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움직여서 이것은 당신의 의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끔 만든 거죠. 옹호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술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이 정답률인데요. 학생들이 정답률이 이제 지금 봤더니 10%밖에 안 돼요. 이게 18회 때 문제로 정답률에서 되게 이제 그 강사인 입장에서 재밌게, 그러니까 가벼운 재미가 아니라 흥미롭게 봤어요. 이게 왜 이랬을까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옹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옹호한다 이런 건 있었지 가족 옹호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옹호라는 건 자기 옹호, 셀프 어드보케시도 있고요. 자기 옹호, 가족 옹호, 집단 옹호 뭐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이 영미 씨를 대신해서 어때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폭력 상황이 연속되지 않도록 대변한 거기 때문에 영미 씨를 대변한 옹호이고 영미 씨뿐만 아니라 영미 씨와 딸이라는 그 가족을 옹호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을, 그러니까 그 옹호의 차원이 가족 단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는 걸 꼭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탈삼각하는 보회 내 세대 간 치료에서 나오는 거고 균형 깨트리기는 민우친의 구조적 치료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이건 가족의 문제고 가족 치료니까 이게 뭐 가족 치료 내용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그 의지가 막 올라왔나 봐요. 왜냐하면 탈삼각하기법이 38%, 균형 깨트리기가 37% 그러니까 막 가족 치료에서 배운 기법들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을 해서 어때요? 옹호한, 대변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때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무엇인가? 예,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클라이언트 어떤 기술을 썼나 볼게요. 아버지에게 화내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거든요. 더구나 당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다리 절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술을 계속 드실 때에는 화를 내게 돼요. 나는 왜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클라이언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또 아버지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도 스스로 자기 관리 안 되는 것, 이거 그러니까 나는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했나 볼게요. 아버지를 걱정하고 관계가 향상되길 바라지만 때때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1번 재명명, 2번 탐색, 3번 환원, 4번 지시, 5번 해석인데요. 정답은 뭐예요? 3번 환원이죠. 예.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정답이요. 6%밖에 안 되고요. 학생들이 어디에 높게 했냐 봤더니요. 해석에 65%를 했고요. 예, 여기에 65%. 그 다음에 제명명에 26%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제명명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언어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찾는 건데, 여기에서는 긍정적 어떤 걸 찾는 것보다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한 말,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또 관계가 향상되길 바라지만 동시에 또 그게 잘 지내지 못하는 게 어렵다라는 있는 팩트를 그대로 쓴 거지, 부정적 언어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찾아서 쓴 건 없어요. 있는 팩트를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팩트를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명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명명을 하려면은 부정적인 내용 안에 숨어있는 긍정적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한 말을 그대로 지금 한 말의 내용들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지금 이거 안에서 해석을 하려면 마음 안에 역동을 봐야 돼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근데 그런 내용들은 또 없어요. 여기서 정답은 환원인데요. 환원이 뭔지를 좀 얘기할게요. 환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그러니까 한 말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는데,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환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추가하거나 축소하거나 막 긍정적 동기를 찾거나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누구의 언어로, 사회복지사의 언어로만 다시 한번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환원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도 학생들이 정답이 6%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어디서 헷갈릴까 했나 봤더니 이제 제명명에서 좀 헷갈렸고요. 해석에서 좀 헷갈렸는데, 해석은 이거보다 훨씬 그 안에 어때요? 역동적인 것들을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뭐 오래된 분노가 있었다, 또 그런 어떤 분노의 그런 오래된 분노가 어떤 역동으로 작동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역동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까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한 환원이 답이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이번에는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때인데요.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이제 제보증, 명료화, 환기, 인정, 도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이제 설명들을 좀 봐야겠죠. 1번 제보증.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법. 맞았죠. 그래서 제보증은 지지하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제보증과 격려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런 자신감들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걸 제보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런 불안한 감정이나 불확실한 감정에 편안한 감정을 도록 도와준 거 제보증 맞고요. 두 번째, 명료화.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 예컨대 명조 이거 맞았어요. 클라이언트가 되게 뭐 어수선하게 말을 하고 뭐 한 말을 또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때 사회복지사가 이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컨대 저는 당신이 한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뭐뭐라 함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또 뭐뭐라 함은 뭐 그와 뭐 관련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그 명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 두서없이 말한 내용, 클라이언트의 두서없는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이런 질문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딱 그런 형태죠.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래서 명료화는 질문 형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맞았고요. 3번 환기. 우리가 환기하면은 벤틸라이제이션, 쏟아낸다 뭐 이런 거예요. 억압된 감정을, 억제한 감정을. 자, 볼게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경우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법이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뭐냐면
환기라는 건 쏟아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꽉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경우, 부정적 감정만 꽉 억압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쏟아내게 하면 감정의 강도가 약화되죠. 소위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쏟아내게 되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고, 또 어때요? 꽉 억압되어 있을 땐 구겨져 있어서 문제가 왜곡되어 보이는데, 이거를 표현을, 관계를 믿고 쏟아내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병풍처럼 쫙 펼쳐지면 객관화의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꽉 억압되어 있을 때 뾰족했던 감정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에서 어떤 거 했어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탐색 기술 환기하죠. 탐색 기술 환기 할 때 그 환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억압된 감정들을 기술, 말로 표현하면서 감정의 정화, 환기가 일어난다. 쏟아내면서. 그때 이 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인정.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단한 이후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 예, 인정 요 그대로 맞는 설명이에요. 어떤 걸 했거나 아니면 중단했을 때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어떤 행동을 용기 내서 하거나 아니면 약물이나 이런 중독이 있었는데 내가 중단하기로 결심하고 이걸 지켰다거나 이럴 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거죠. 5번 도전.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거는 도전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수정을 해서 그 시각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의미를. 그러니까 이거는 재명명, 재정의 이런 거죠. 재명명, 재정의.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도전은 뭐냐? 틀린 건 5번이고요. 도전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매사에 부정하거나 매사에 합리화하거나 매사에 회피하거나 그럴 때 이것들을 조금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합리화하기를 그만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아서 틀린 건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44%의 정답률이 나왔는데요. 기술론에서 이제 지금 1장에서 말 그대로 기술은 지식과 기술과 가치와 윤리를 지켜내면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활용 기법이나 이런 실천 기술에 대해서 문제 스펙트럼이 되게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천론의 면접론, 그 다음에 개입기법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푸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얘기하고 싶고요. 이번에는 이제 2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는 좀 패턴이 바뀌는 거죠. 19회 때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전문적 기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문적 기반 하면은 예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틀린 것. 자, 1번 이론과 실천의 중거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실천의 중거틀을 적절히 이용한다. 여러분 중거틀 같은 거는 이미 검증을 거쳐야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중거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증을 거친다는 건 예술성이 아니라 과학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중거틀이라는 것은 과학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다. 나머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자료 수집, 분석. 이건 당연히 과학적 기반, 과학성 맞았죠? 3번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지는 가치관은 예술적 기반. 그렇죠. 가치관 혹은 또 직관 이런 것들은 예술적 기반에 속하는 겁니다. 맞았고요. 4번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적 기반을 얘기할 때 동일한 이론을 배웠어도 사회복지사 개인 개개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현숙이라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에게 감정이입해서 나오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감정이입해서 나오는 게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감정이입, 의사소통, 진실성 이런 것들은 다 예술성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는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역량이 요구된다. 맞죠? 이 맨 밑에 지문은 뭐냐면 위에 그 지문들은 과학성이냐 예술성이냐의 그거고요. 과학성과 예술성 개념을 갖고 관련된 설명들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라면 맨 끝에 거는 이 둘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라는 설명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과학성과 예술성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관계지 과학성
과학성보다 예술성이 중요하거나 예술성보다 과학성이 중요하다는 지문은 틀린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 여기서는 보완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과학성이 뭐고 예술성이 뭔지 개념 정리하자. 현장에서 어떤 걸 하는 활동은 무슨 것과 관련되나. 예컨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아, 이거 과학성이야. 단일 사례를 이용해서 뭐 개입 전후 평가를 했다. 아, 이거 과학성이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아, 이거 예술성이로구나.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는 3번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예. 자, 3번 문제는 이제 18회 때 건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 모두. 이제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게 되는데요. 옳은 것. 기억.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적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좋죠. 어떤 사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장 적절한 통합적 지원 방법을 찾았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식과 기술을 함께 모으고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죠. 좋습니다. 또 니은 가족치료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결 중심 가족치료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것도 좋죠. 내가 가족치료에 대해서 뭐 인강으로도 배우고 뭐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해결 중심 가족치료 세미나에 좀 참석해서 요 가족치료에 대해서만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겠다. 이건 뭐예요? 이런 걸 세미나에 참석하고 하는 거 지식을 넓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좋습니다. 지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니까요. 디귿. 윤리적 가치 갈등 문제에 대하여 직장 동료한테 자문을 구한다. 이런 방법도 좋죠. 왜냐하면 윤리적 딜레마에 있어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동료의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봤다. 좋습니다. 자, 지금 지식과 기술을 넓히는 방법,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요. 리을 초점 집단 기법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인식을 확인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초점 집단 기법은 뭐 실천론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초점 집단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 욕구조사, 질적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련된 그 사람들하고 아주 집중적인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토론, 깊이 있는 의견을 듣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용자 인식을 확인했다. 잘했죠. 지식과 기술을 넓히는 데 있어서 예컨대 뭐 발달장애 어머니라는 이용자 대상 직접 그 문제와 관련 있는 초점 집단이 그 문제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을 모아서 한 2시간 정도 아주 집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발달장애아 어머니들 그 이용자들은 어떤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잘한 거잖아요. 예, 지식 기술 그런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고요. 이 문제 약간 좀 새롭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들하고 연결하면서 지식과 기술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현장의 전문성의 3대 축을 지식, 기술,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본 거 뭐 좀 신선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선하게 봤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예, 18회 때 문제인데요.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기술론 1장 정말 문제 스펙트럼 넓죠. 예, 그래서 초기 면접, 그러니까 면접에 있어서 이제 아주 초기에 하는 면접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느 케이스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데 아주 한 8번 만날 거라면 아주 초기 1, 2회 막 이럴 때예요. 그럴 때 준비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면접 목적을 잠정적으로 설정한다. 좋죠. 왜냐하면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뭘 확실히 정하고 가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잠정적이란 말이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질문을 사전에 확정해 놓는다. 이거는 좀 위험해요. 오히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꼭 모든 것들을 이제 확정해 두는 게 면접에서 물어볼 질문을 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질문은 준비하지만
면접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면접을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 중요한 사실과 관련된 질문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확정해 놓으면 난 정해진 것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그다음에 확정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 미리 조언을 구한다. 좋습니다. 내가 예컨대 내가 해왔던 일은 뭐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만 했는데 일이 바뀌어서 내가 장애아동 어머니 프로그램 어머니에 대한 걸 하게 됐다. 근데 내 이 일이 너무 낯설어서 이 일을 했던 동료에게 아니면 슈퍼바이저에게 이 어머니 면접을 하는데 초기에 내가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게 적합할지 조언을 구했다. 잘했습니다. 자, 4번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한다. 맞죠? 초기 면접을 할 때 시설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면 상담실이 3층인데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요. 만약 면접실은 3층인데 뭐 이런 물리적 장치가 적합하지 않다면 그분을 위한 면접실에 뭐 1층에 자원봉사실이 있다면 거기를 조금 그날을 활용해 본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자, 5번 의뢰서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완한다. 맞죠? 예, 그래서 내가 클라이언트를 내가 이제 만나는데 의뢰서에 봤더니 공황장애가 있더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공황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너무 없더라. 그럼 면접하면서 어머머 정말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보완하고 준비했다. 잘한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갑자기 가치체계는 또 왜 나오냐 이럴 수 있는데요. 전문직의 3대 축, 전문직의 3요소 할 때 우리가 지식만 말하지 않아요. 지식,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문직이 갖고 있어야 되는 가치 체계와 관련된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기억,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 당연하죠. 우리가 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동일한 욕구라면 동일한 서비스가 가야 된다 이런 형평성의 원리들 배우셨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켜져야 될 사회적 가치이며 그 전문직의 가치입니다. 맞았고요. 두 번째, 개인의 복지에 대해서 사회와 개인의 공동의 책임 맞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너가 가난한 건 네가 게으르고 나태해서야 넌 집안 대대로 가난하니까 너도 가난한 건 당연하지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죠? 사회적으로 일하지만 가난하다면 그렇죠. 우리 지금 뭐 문제시되는 게 워킹 푸어 일하는데 왜 가난하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럴 때에서는 개인과 뿐만 아니라 사회도 공동의 책임을 지는 그런 가치가 건강한 거죠. 맞는 겁니다. 자, 디귿,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뭐 설명이 안 필요한 거죠. 존엄성, 독특성에 대한 존중. 이런 어떤 가치가 있어야 개별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리을도 뭐 당연하죠. 자기결정의 원리. 내가 전문가니까 다 해줄게요. 알아서 해줄게요. 따라오세요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천기술로 에선 또 이런 문제가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실천론에서는 이제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챕터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을 추상성에서 구체성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챕터 1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예, 제일 큰 게 뭐죠? 패러다임. 예. 그 다음에 지식의 구성 수준인 거잖아요. 두 번째가 패러다임이 바뀌면 관점, 시각이 바뀌고 이게 바뀌면 어때요? 그 관점에 맞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그 방법론적 정교화인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실천 지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가 이제 밑에가 현장이라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성이 높아지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는 추상성에서 구체성의 방향으로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좀 나와줘야 됩니까? 패러다임부터 나와야죠.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의 순.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 패러다임은 가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의 틀, 인식의 방향이 바뀐다.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 바뀌면 이제 관점이 달라지고 그 관점에 맞는 또 새로운 의미의 집합체인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이론을 이제 원칙과 방식, 방법의 정교화를 하는 모델이 나오죠. 기술적 얘기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실천지에는 말 그대로 현장으로부터 아주 귀납적이고 경험적으로 얻어내는 것. 이것도 지식의 한 구성으로 넣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까울수록 구체성이 높고 당연히 이론보다는 모델이 더 방법론적 얘기들이 구체화돼야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성이 높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순히 구성 수준만 알아도 될 게 아니죠. 패러다임부터 실천지에까지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추상성이 높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성이 높아진다. 이것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천기술론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나왔는데 1장이 아까도 보셨지만 학습 난이도를 상으로 잡아드린 이유는 실천 그 1장의 그 전문성이라는 말 안에 지식, 기술, 그 다음에 가치 이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술에서는 계획기법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에서는 또 가치와 윤리 관련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문제의 범주가 넓어지니까 학생들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